자율화, 개방화와 국제화가 진전되고 고도 산업사회와 정부화 사회가 전개될 것이며 가치관의 전도로 사회기강이 해이되어 법정시와 대표 풍조가 확산되고 강력적 범죄는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낼 것이며 국민의 인권과 권리의식이 향상되어 법률 복지의 수요가 증대되어 갈 것입니다. 친애하는 검사장 여러분, 검찰이 더욱 단결하고 화합하여 새로운 민주법 질서의 확립이라는 우리의 역사적 소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가인청 분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준은 바로 법 질서입니다. 갈등과 불만을 법 질서 속에서 해결하고 좋아하는 것은 민주사회가 존립하기 위한 최소의 기본 요건인 것입니다. 민주화가 자칫 공권력의 무력화나 방종의 의미로 그릇 되새겨져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참다운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민주 시민의 공권력과 법의 존엄성은 더욱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군무 행정의 집회로 내건 새로운 민주법 질서의 확립도 바로 그러한 취지입니다. 자연은 한치의 오차 없는 질서 속에 움직인다. 어김없이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오간다. 그 질서에 의해 꽃이 피고 새가 날아든다. 자연은 곧 질서다. 그래서 자연은 아름답다. 그는 사진 찍기를 좋아한다. 자연의 질서,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것이다. 그렇다. 자연이 존재하는 질서가 있듯 인간사에도 법칙이 있으리라. 그랬다. 지금 그는 유유자적하고 있지만 기실 삶의 원칙,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데 평생 투신해왔다. 법과 원칙을 사이에 두고 도전과 응전으로 존재하는 사회. 허형구, 그는 검사였다. 한국전쟁 직후 검찰에 투신한 그는 격동의 현대사와 함께 영육의 검찰을 관통했다. 과연 그의 지난 족적, 그 인생사는 무엇인가? 허형구는 1926년 경남 김해군 장유면 수가리에서 본관이 김해인 허윤 씨와 홍남선 씨 사이의 6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김수로 왕릉 참봉을 지낸 부친은 한학의 조예가 깊었고 절제된 생활과 덕을 숭상하는 유교 가치관을 지닌 선비였다. 그리고 모친은 가정과 농산일에 억척스레 헌신하는 전형적인 농촌의 어머니였다. 장유면의 지명은 가락국의 시조인 김수로 왕의 처남인 허보옥이 장유산에 절을 세우고 머무른 데서 유래했다고 전한다. 그래서 가락국의 숨결이 스민 유서 깊은 이 일대는 김해 허씨들이 집성을 이루고 있기도 하다. 낙동강 하류에 위치한 수가리. 이곳에서 성장기를 보낸 허형구는 기억의 편린 중에 홍수가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있다고 했다. 낙동강 뚝을 넘어 김해 평야가 황토물로 바다를 이루고 가축이 둥둥 떠가는 광경은 공포스러울 정도였다고 전한다. 중농의 집안 환경에서 허형구는 비교적 풍족한 유년기를 보낸다. 이때 이미 5살 위인 5째 형만 남고 누이들까지 다 출가를 한 상태였고 막내인 허형구는 부모뿐만 아니라 형들의 총애를 받으며 성장한다. 결혼한 형들도 다 수가리 한 마을에 모여서 살았다고 한다.
형들과 나이차가 많아서 3살이 더 많은 조카 등 허형군은 대가족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다. 허형군은 6년 동안 지각 한 번 없이 이 초등학교를 다녔다. 초등학교 시절 허형군은 다재다능했다. 특히 독서를 좋아해 노벨 의학상을 받은 일본의 의사 노구치 히데요의 전기와 링컨 전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이태리 작가 데 아미치스의 사랑의 학교와 박계주의 순애보에 감화되어 문학가를 꿈꾸기도 한다. 우수한 성적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하며 대구 사범에 응시한 허형군은 시력이 좋지 않아 교육자로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고 낙방한다. 진학을 못하고 집안의 농산일을 도우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번민과 모색을 하던 허형군은 부산의 조선금속이라는 일제 군수물자 생산 공장에 취업을 한다. 그는 열심히 일을 하는 한편 틈틈이 기술 자격 시험 공부를 하며 전기 기술자의 꿈을 키워나간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또래의 중고생들의 모습이 부러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학업에 대한 열망에 휩싸여든 것이다. 그래서 강의록을 통해 중고과정의 검정고시 공부를 시작한다. 그러나 독학이 배움에 대한 열망을 채워주지는 못했다. 결국 그는 2년여의 전기공 생활을 접고 무단 상경을 감행한다. 구포 대교를 건너 그다음 구포역 앞 대로를 통과해가지고 부산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구포역 앞에 다다랐을 때 멀리 고향 산자락을 돌아다보고 멀리서 아물거리는 참 고향 산을 보면서 다시 고향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어쩌면 다시 못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공하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 그럴 때는 눈물이 한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다음 날 새벽 부산역에서 서울행 특급 열차를 탔다. 기약 없는 이별. 아스라이 멀어져가는 부산항의 흰 갈매기를 보면서 허형군은 하염없이 울었다. 무단 가출. 그러나 그것이 답답한 현실의 유일한 탈출구였다. 서울에 가면 배울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다. 서울에 온 허형군은 동대문 창신동에 있는 고향 친구 하숙방으로 찾아가 신세를 지며 학업을 모색한다. 그러나 서울도 갑갑한 현실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다. 친구 하숙방에서 신세를 지는 것도 하루 이틀이었고 직장을 구하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때가 초봄이라서 날씨가 꽤 쌀쌀했습니다. 돈은 떨어지고 좀 춥고 배고플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고향에 돌아갈 생각은 한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도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해서도 성공한 후에 고향을 찾겠다. 그러나 결국 그는 버티다 못해 집에다 편지를 쓴다. 그것도 강한 의지를 전하기 위해 혈서로 편지를 썼다. 공부를 하고 싶으니 돈을 좀 보내달라는 겁니다. 입학금만 보내주면 그 다음은 어떤 고생을 하더라도 내가 고학을 하겠으니 돈 좀 보내달라. 그리고 그 편지 끝에 혈서를 썼는데 면도칼로 손가락 한쪽을 찔러서 피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한쪽 또 오른손을 가지고 찍어가지고 그 편지 끝에 공부라고 썼습니다. 한강변과 창경원 호수 주변을 배회하며 애타게 소식이 오기를 기다렸지만 일주일여가 지나도록 고향집에서는 아무 기별이 없었다. 허형군은 낙담했다. 특히 당신은 어머니가 타계한 직후라 극심한 절망감에 휩싸인다. 4월 초순, 개나리가 화사하게 피어있는 창경원 벤치에 앉아 비참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며 그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극단적인 절망에 휩싸여 있을 때 둘째 형이 서울에 왔다.
둘째 활천 형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형님은 아버지께서 그 편지를 받아보신 후에 시험을 전폐하시고 시름 속에 계시니까 일응 돌아가자. 장차 공부를 시켜줄 테니 학교에 보내되 돌아가자고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편지의 주소를 보고 창신동으로 찾아온 것이었다. 결국 허형구는 형의 손에 붙들려 귀향을 하게 된다. 그리고 신문학원이라는 사립 중등과정에 편입한다. 학업에 열중하던 허형구는 이때 교사가 될 결심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는 사범학교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검정고시로 획득하는 3종 교원 시험을 목표로 하고 초등학교 은사로부터 사범학교 교과서를 빌려보기도 하고 방과 후엔 모교의 오르간 이용을 허락받아 연습을 하는 등 치열한 독학을 한다. 물론 틈틈이 농산일을 도우면서였다. 주로 내가 한 일은 소 먹이는 일입니다. 소 먹인다는 것은 소를 들이나 산에 몰고 가서 풀 많은 곳에서 말하자면 곳에서 방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소는 그 풀을 뜯어먹도록 놔두고 나는 공부를 했어요. 한참 공부를 하다가 보면 소가 어디로 가는지 없어요. 그래서 이리 찾고 저리 찾고 그 찾아다니다가 보면 결국 산 고개를 넘어가지고 이웃 동네 가가지고 벼를 뜯어먹은 일도 그래서 상당히 난처한 일도 마침내 있었습니다. 허영구는 1944년, 45년 2년간에 걸쳐 3종 교원 검정에 합격한다. 그러나 이때 전세가 불리한 일제는 조선의 청소년까지 근로동원으로 징발했다. 따라서 허형구도 1945년 교원 합격 통지서도 받기 전에 일본군의 보국대에 징발되어 영도섬의 군기지공사에 동원된다. 60여 명을 한반으로 해서 3개반으로 구성된 보국대는 동삼동의 학교 교실에서 합숙을 하며 진지 구축 공사를 한다. 이때 그는 해방을 맞게 된다. 일본이 항복하리라고는 우리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8월 14일 밤부터 떠도는 이야기가 내일 그냥 8월 15일입니다. 8월 15일 정오에는 중대 방송이 있을 것이다. 帝国の現状とに鑑み非常の措置をもって磁力を収集せんと欲し有料なる男児新 15일 날 작업이 끝나서 숙소에 돌아와서는 일본군이 항복했다는 말을 그것도 일종의 소문으로 들은 셈입니다. 일본 천황이 항복하는 방송을 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났구나 이런 걸 알게 되었고 정말로 기뻤습니다. 보국대가 해산하고 귀향을 한다. 허형구도 수박 한 통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온다. 이때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친일파 처단 그리고 극심한 좌우 대립에 휩싸인다. 남쪽 끝자락에 있는 장유면도 그런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해 간헐적인 특동이 있었다고 한다. 1945년 9월 허형구는 모교인 장유초등학교의 발령을 받고 교단에 선다. 그 올강 그러니까 풍금을 이제 치시는 그런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근데 그때 이제 풍금을 치시면서 눈을 아주 지그시 감으시고 그 소위 그 고향의 봄이라는 그 노래를 아주 그 힘있게 부르시면서 그 풍금을 타시면서 이렇게 부르는 걸 저희들이 이제 아주 인상 깊게 본 그런 기억이 나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노래들을 부르는 것 자체가 선생님도 꿈이 많으신 그런 분이었을 것 같고 그랬다. 허형구의 꿈은 컸다. 그는 고향 마을의 교사로 안주할 수 없었다. 자신을 채찍하며 전근을 청원한 그는 1946년 봄 부산의 대신초등학교로 옮긴다. 그러나 6개월여 만에 사직을 하고 부산교육대의 전신인 부산사범학교 2학년에 편입학한다. 이왕 교직에 몸담을 바엔 정규 사범 과정을 밟고 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었던 것이다.
우수한 성적으로 학업 과정을 밟은 그는 2종 교원 자격을 취득하며 졸업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 그는 교직으로 돌아가지 않고 부산대 법학과의 응시에 합격한다. 다섯째 수동생님의 권고도 있고 해서 법학을 택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법학 공부의 희망자도 많고 또 고등고시 합격을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망설이는 경향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나는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노력을 더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법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부산대에 합격한 허형군은 부친에게 입학금을 요청했지만 집안 형편은 학자금을 흔쾌히 대줄 처지가 아니었다. 결국 그는 부친과 맞서게 된다. 입학금만 대주시면 그 다음은 내가 고학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우리 동네 개울가에 애들이 공부하는 공부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공부방에서 단식 투쟁에 들어갔어요. 그때가 여름인데 24시간을 지내서 48시간에 가까이 되니까 문 밖에서 아버지께서 그만 이제 밥 먹어라, 이런 목매인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부친은 농가의 재산 목록 1호인 소를 팔아 입학금을 대주었다. 그러나 입학금만 지원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는 대학 4년 내내 고학을 감수해야 했다. 책 살 돈을 아끼기 위해서 도서관을 주로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숙식을 하숙비가 가장 싼 곳을 찾아서 부산 초량동에 재신공무원 기숙사가 있어서 그 기숙사는 값이 굉장히 쌌어요. 그래서 그곳을 일부러 찾아가서 숙식을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 공동 어시장 중매인의 서사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자금을 충당한다. 새벽 시장에 나가 중매인을 따라다니며 경매 과정의 입출을 기록하고 그 매상액을 은행에 입금하고 나서야 학교로 가 수업을 받는 고된 생활로 학업을 이어간다. 그때는 중매인 사무실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쌀은 고향에서 얻어왔습니다. 또 반찬은 어시장이니까 생선을 마음대로 얻어먹을 수 있었습니다만 그 채소를 한 열흘에서 보름 동안 안 먹으면 그게 보통 고통이 아니었어요. 그러던 중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당시 학제는 9월이 학기 초여서 허형군은 2학년을 마치고 방학을 맞아 귀향에 있었다. 개전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피난민의 행렬로 일대 악귀 다툼이 된다. 이 소식을 접한 부친은 자칫 봉변만 당할지도 모른다며 허형구의 바깥 출입을 엄금했다. 반도 남쪽 끝자락인 김해까지는 전쟁의 참화가 미쳐오지 않았다. 이때 허형구는 집안에 틀어박혀 공부만 하게 된다. 고시를 목표로 한 치열한 공부였고 막연한 두려움과의 싸움이기도 했다. 또 집 밖을 벗어날 수 없는 현실에 적응이기도 했다. 전부 부산 쪽으로 피난을 왔는데 나는 그보다 더 남쪽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행운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루 종일 밥 먹고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공부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인민군은 부산의 턱까지 치고 들어왔다. 그러나 인천 상륙으로 반전이 되어 북군과 유엔군이 서울을 수복하고 북진하지만 중국군 참전으로 일사후퇴를 한다. 이 즈음 허형군은 부산으로 가 전시연합대학의 수업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는 피난민과 전쟁 고아들이 떠도는 전란 속에서도 치열하게 수업과 고시 공부를 병행했다. 1951년 5월 고등고시 공고가 났다. 이때 비장한 각오를 다진 그는 시험 칠 때까지 그때 3개월 여유가 있었는데 나는 아버지에게 3개월 동안의 하숙비를 좀 지원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쾌히 승낙해 주셨어요. 나는
배수진을 쳤습니다. 그 당시 나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3개월 동안 내 건강을 좀 지켜주십시오. 그 다음 노력은 내가 하겠습니다. 그랬다. 그는 3개월 동안 구도자처럼 앉아 공부만 했다. 생명을 걸다시피 한 정진이었다. 그리고 1951년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다. 부산대 고시 패스 1호였다. 치열한 노력으로 이룬 결실이었다. 고시에 합격할 때까지 그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도전으로 뜻을 이루었다. 그것은 입지전이었다. 1953년 10월 허형구는 검사로 임관했다. 성품적으로는 판사가 더 적합하다는 평을 듣기도 하는 그는 미국에서는 그 검사 또는 변호사를 10년 이상 해야 판사 될 자격을 줍니다. 우리 한국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법 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고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판사보다는 검사가 적극적입니다. 허형구가 검사의 첫걸음을 내디딘 초임지는 부산지검이었다. 환도 직후에 어수선한 사건들을 접하며 1년여가 훌쩍 지나고 정기 인사 이동으로 그는 순천지청으로 발령된다. 당시 순천지청은 3명의 검사가 있었고 모두 기관장 대우를 받았다고 한다. 50년대 순천 관내에 있는 여수항은 밀수가 성행했다. 이때의 밀수 단속 과정에서 젊은 검사 허형구도 검사로서 첫 유혹의 시험대에 오른다. 밀수 사건 연루자가 뇌물 공세를 펴며 접근해왔던 것이다. 밀수하는 사람이 자기 밀수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방 유지로 행사하면서 자연스럽게 뭐 식사도 가지고 오차도 먹고 이렇게 해가 접근해 왔는데 사건에 좀 연루가 된 것을 내가 알고 있었어요. 물론 그 사건 뭐 바로 연결을 안 짓습니다만 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광주에서 다방을 하나 하자. 당시 광주는 군부대 시설 등이 많아 경제 활동이 활발한 도시였고 게다가 다방업은 상당히 큰 사업에 속했다. 그게 상당히 유혹 주고는 넘어가기 쉬운 유혹이요. 20대의 허형구는 아직 미혹한 나이이기도 했지만 순수한 나이이기도 했다. 그는 우직하게 검사의 본령에 충실했다. 1955년 4월 허형구는 순천지청 근무 6개월여 만에 광주지검으로 발령을 받고 부임했다. 이때 허형구는 훗날 법무장관을 지낸 권오병 광주지검장으로부터 검사로서 혹독한 수련을 받았다고 한다. 호된 시집살이를 못 견뎌 사표까지 내는 검사가 있을 정도로 권오병 지검장이 엄격했다고 전하며 허형구는 광주지검 시절은 검사관을 정립해 나가는 시기였다고 부연했다. 이때 허형구는 최갑수를 만나 결혼을 한다. 고향 부산 친지의 중매로 만난 것이었다. 광주에서 신접살림을 차린 부부는 평생의 반려자로서 첫 발을 뗀다. 광주지검 시절은 또 호연지기를 기른 시절이었다. 그는 이때 산과 들, 사찰 등지를 찾아 정신수양에 관심을 가지기도 했다고 수뢰했다. 그랬다. 순천에서의 유혹과 광주지검에서의 혹독한 수련, 그리고 호연지기. 이런 신참 검사 시절의 경험은 평생 걸을 길에 튼실한 초석이 되었다. 1957년 허형구는 부산지검으로 발령을 받고 귀향한다. 경제부에 소속되어 맹활약을 펼치는데 이때도 유혹이 있었다. 당시로서는 집 한 채를 살 정도로 거금인 100만 원을 집에 두고 간 일이 있었던 것이다. 청탁성이라는 것을 직감한 허형구는 그날 밤으로 부인을 보내 돌려주고 영수증을 받아오도록 했다. 이후 부인 최갑수는 남편의 일과 관련해 집안 단속을 철저히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때는 자유당 정권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할 때였다. 1960년 3.15 총선에서 자유당의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시위를 하던 마산 시민을 향해 경찰이 발포하게 되어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터진다. 당시 무언가 터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3.15 그날 또 점심시간에 김형대 차장님이야 몇 사람이 점심을 먹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차장검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고무풍선도 너무 놀리면 결국 터지는데 지금 선거 분위기가 이게 너무 심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오후에 마산에서 사건이 터졌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자유당 권력에 의해 3.15 마산 발포 사건은 축소 은폐될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부산지검, 특히 선거 담당이었던 허형구가 끝까지 진실을 파헤쳤고 이는 자유당 정권 몰락의 한 단초가 된다. 89년 MBC가 방영한 드라마 제2공화국과 더불어 마산 발포 사건을 추적해보자. 3월 15일 밤 마산시청 앞에서 술화장이 벌어졌습니다. 광열이는 주열이 같은 애가 맨 앞에서 돌팔매질을 하고 있길래 발포 사건 직후 한옥신 부장과 서윤학, 허형구 검사가 마산에 급파되어 본격적인 3.15 발포 사건 조사가 시작된다. 그러나 발포 혐의에 몰리던 마산경찰서와 경남도경이 검찰 조사에 순순히 응할 리 만무했고 자유당 정권의 비호 속에 조작 은폐 의혹이 짙게 풍겼다. 공산당이 배후 조정을 했다. 또 야당에서 선동을 해가지고 폭동을 일으켰다. 이런 말을 경찰에서 하고 또 그 증거로서 시위한 학생, 시위하다가 희생당한 학생의 주머니에서 브론비라가 나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만 그것들이 모두 다 뭔가 좀 미심한 적이 있었어요. 이거 어디서 수거했어요? 뭐 인민공화국 만세라니 이것만 보더라도 공산당들 지시한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글씨체가 학생이라기에는 상당히 노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게 좀 필적 감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우선 병원으로 가서 검시부터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부검 결과 두부 관통상으로 숨진 학생의 주머니에서 피에 젖은 유인물이 나왔다는 것도 설득력이 약했고 주머니 자체에 핏자국이 전혀 없었다. 게다가 경찰이 담당 의사를 협박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간호원의 제보가 들어온다. 시체 검안 시에 호주머니에서 불온 문서가 나왔다. 그렇게 기만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사망 진단서에는 원래 사망 원인만 적게 돼 있는 것이지 그런 걸 적지 않습니다. 더구나 간호원의 얘기를 들으니 그런 게 나온 적이 없다는데 정 거절하겠소? 못하겠습니다. 경찰의 혐의를 확인한 이상 한옥신 부장, 허형구, 서윤학 검사는 발포 경관들을 체포하기로 결단한다. 그것은 자유당 정권과의 일전불사의 다름 아니었다. 구속을 하면 우리를 그 자유당 정부는 바로 파면을 시키고 구속을 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미리 구속과 동시에 기소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가지고 구속과 동시에 법원에 기소를 하고 또 우리를 결국 재판하고 따를 테니까 우리는 일본으로 달아나자. 달아나는 방법은 밀선을 구해가지고 밀선 타고 가면 안 되겠느냐. 경찰의 조직적인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산지검은 발포 경관들을 체포하고 허형구는 이들을 살인 및 살인 미수죄로 기소한다. 이때 행방이 묘연한 김주열을 찾아달라며 김주열의 어머니가 허형구를 찾아온다. 철도청 기관 급수에 그러나 저수지 김주열 사체가 물속에 있다는 시중의 소문대로 여러 군데에 물웅덩이를 퍼냈지만 허사였다. 소방차 2대와 발동기를 동원해서 물을 뽑아 그러던 중 마산 앞바다에서 김주열 시체가 떠오른다. 누구에 의해 이렇게 버려졌는지 부산으로 복귀했던 허형구는 양정수 부산지검장의 명령을 받고 급거 마산으로 가 검시를 한다. 체류탄이 그 김주열의 눈 밑에를 해가지고 뒤쪽으로 관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산의 그 어머니들이
흥분해가지고 대본을 시작해가지고 마산 시내가 그날 밤중으로 말하자면 뒤비졌는데 참 그때 군중들이 마산 시청을 습격을 하고 또 돌을 던져가지고 파괴하는 것을 보고는 정말 민중의 힘이 우스운 것이다. 그런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랬다. 성남 민심은 마산을 넘어 4.19로 번지고 마침내 이승만 정권은 몰락을 맞는다. 그 바탕에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진상을 규명한 부산지검의 힘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 경랑이 지나고 정기 인사 이동이 단행될 즈음 허형군은 모함에 휘말리기도 하는데 지원정에 누가 투서를 한 것 같습니다. 나한테 사건을 부탁했다가 그것이 잘 되지 아니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도 불만이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을 했다는 투서가 접수되어 대검 감찰부가 은밀히 주변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허형군은 동료를 통해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 변호사가 와가지고 자기한테도 묻더라. 그런데 자기는 그 허검사가 무슨 그런 부정을 할 사람이 아니다. 막 이렇게 말을 한 모양입니다. 대검 내사 결과는 모함으로 판명됐지만 허형군은 구설에 올랐다는 것 자체로 부산을 떠나게 되어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동료들에 비해서 부산과 가까운 대구 발령이어서 위안을 삼았다고 덧붙였다.